계속 목차 분석 계속 볼게요. 자, 오른쪽 끝에 보니까 4번 부동산 정책론이 있어요. 정책. 정책이 뭐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근데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면 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텐데 이 시장은요. 뭐 수요 행위도 하고 공급 행위도 나타나면서 이 물건의 적당한 가격과 거래량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 시장의 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니까 정부가 개입한대.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실패라는 용어가 나와요. 실패. 실패가 뭔지 알죠? 그렇죠? 네, 성공이 반대죠. 우리 시험에는 이제 실패 세 가지가 있어요. 시험 실패도 있어요. 시험 실패. 가장 가슴 아픈 거고. 그리고 이제 무슨 실패가 있냐면 시장 실패라는 용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부 실패라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시장 실패는 시장이 해야 되는 제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 나타나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해. 근데 이제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걸 갖다 정부 실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쉽게 시장이 실패하면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정부가 실패하면 정부 실패. 시험에 떨어지면 시험 실패.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 2번 보면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근데 시험에 매번 한 두 문제 정도에서 걸쳐서 나와요. 나중에 우리 뭐 할 거냐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란 말 나와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시험에 거의 나와준다고 보면 돼요. 이 앞전에도 역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정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지역 지구제라든지 여러분 나중에 공법 시간에 뭐 용도 지역, 뭐 도시 지역, 뭐 이렇게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거 뭐 용어 배우실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개발 이익 환수란 말도 있고요. 또 토지 적성 평가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딱딱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요 내용들을 배워야 되니까 한번 우리 연습 좀 한번 해보게요. 시장에는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직접 수요 또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개입이다라고 불러주고 간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요 공급이 요렇게 되도록 어떤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을 간접 개입이라고 하는데 어디 그냥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정부가 정부가 LH 같은 데서 소유권을 가지면서 저소득층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하는데 자 찍어보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일까요? 아니지. 다시. 괜찮아. 우리 처음에 공부하니까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바닥 수준이라는 걸 알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잘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 다시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무슨 개입이겠어? 정부 공공이 직접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어디? 이 토지를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공이 이렇게 뭐 어떤 공공 시설을 하겠대. 그러면 토지 수용을 하면 원 소유자에게 돈 주고 강제성을 띠고 매입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 수용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이지. 왜? 정부가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정부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 역할을 정부가 하는 거니까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어디? 취득세는 뭘까? 그렇지. 간접 개입이지. 간접 개입이죠. 이자율. 간접 개입. 더 이상 물어보면 또 사단이 나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그래서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 매년.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 네. 다음 임대주택 정책도 역시 항상 나오는데 우리 학계로는 사람을 돈 가지고 구분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고소득층 또는 중산층이라고 불러주고 돈이 적은 사람을 저소득층 또는 서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돈을 얼마를 가져야지 고소득층이 되느냐? 뭐 그건 추상적인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돈 많은 사람은 중산층 고소득층, 돈이 없는 사람은 저소득층. 자, 우리는 정책. 그러면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누구를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냐면요. 모두 다 필요합니다. 모두 다 필요해요. 근데 고소득층들은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논리에 맡겨놔도 알아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크게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강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돈 없고 백 없는 이 저소득층들은 정부가 야,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 그러면 알아서 나중에 가보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방치하는 게 아니고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이제 우리 시험에 주가 돼. 그러면 어디 매년 나와요. 이게 나오든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책도 나오고 그다음에 분양주택과 관련된 정책도 나오는데 어디 상한제라는 용어 아세요? 상한제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건데 상한제라는 것은 가격을 더 이상 올리겠다 내리겠다가 아니고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끔 묶어놓겠다 이거죠.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나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요즘에 아파트 시세가 평당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물량은 서민들 대상으로 분양가 820만 원을 하겠다. 그런 게 분양가 상한제 아닙니까? 그죠? 임대료 상한제라는 것도 있어요. 똑같아. 틀이. 지금 시장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0원이야. 근데 서민들은 자기 힘으로 주택 구하기 힘드니까 임대를 더 싸게끔 해주는 것을 임대료 상한제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든 임대료 상한제든 그 대상은 저소득층 서민이죠. 그러면 둘 다 가격을 싸게 통제할까요? 비싸게 통제할까요? 현재 가격보다 싸게 통제하겠죠? 그렇죠? 싸게 통제하죠.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런 거 대답하는 거 아니야. 소비자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공급자는 싫어하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 안 빠지고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어디? 초과란 말은 많다 적다. 많다. 자, 초과 수요란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초과 공급이란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초과 수요란 것은 있잖아요. 수요하고 공급 중에 누가 더 많다 할까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초과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가 더 많다. 반대로 해석해 보면 물건이 남는다. 부족하다. 다음 초과 공급이란 것은 말 그대로 누가 더 초과돼 있다. 공급이 더 초과돼 있다.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 중에 공급이 더 초과돼 있다. 그러면 물건이 남는다. 부족하다. 남는다. 자, 그러면 어디? 시장 가격보다 싸게 통제하면 소비자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공급자는 돈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공급자는 공급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감소시키겠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초과. 연결이 안 되는구만. 연결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요. 부족해. 그러면 뭐가 되겠어? 초과. 예, 그렇죠. 초과 수요 부족, 주택 부족 문제. 예, 앞전에도 답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 낮은 선에서 싸게 가격을 통제하면 당연히 공급자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죠. 그럼 주택이 부족하죠.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과잉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맞아 틀려? 아니죠.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이니까 초과 공급이 아니고 초과 수요가 나타나야 되겠죠. 시험에 매번 나옵니다. 매번. 그래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용어를 잘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 번만. 초과는 많다. 초과 수요는 수요가 더 많다. 공급보다. 그러니까 물건이 남는다.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사실 지금 주택 보급률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왜 자꾸 주택 부족 문제를 이야기하냐면요. 중산층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은 충분합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값싼 임대주택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는 당연히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중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초과 수요, 주택 부족 현상이 중요하겠죠. 이런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다음 4번 부동산 조세라고 나와. 세금. 예. 여기는 이제 시험이 딱 나오는 게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어디 우리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수요 후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탄력성. 자, 수요자란 사람은 이것도 지금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건데 수요란 사람은 돈 주고 물건을 선택하고 고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제한되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어디 물어볼까요?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은 누가 더 돈이 많을까요? 당연하죠. 그런 거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아,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근데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은 누가 더 탄력적일까요? 그렇지. 우리 보면요,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주머니에 6천 원을 가지고 있어요. 6천 원. 그럼 식당 가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된장찌개, 김치찌개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공깃밥 하나 시켜 먹든지. 근데 주머니에 6만 원 가지고 가면 식당에 있는 거의 모든 메뉴를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더 많은 탄력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어디? 이 7층짜리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근데 이제 임차인이 반지하 1층에 갑돌이라는 임차인이 살아요. 갑돌이. 예. 근데 갑돌이는 보증금 100에 월 15만 원 주고 살고 있어요, 지금. 반면에 7층은 펜트하우스인데요. 펜트하우스인데 얘는 을돌이에 살아. 을돌이는 보증금 4억에 월 400만 원씩 내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누가 임차인이에요? 둘 다 임차인이죠? 그렇죠? 예. 어디? 갑돌이는 탄력적일까 비탄력적일까? 그렇죠. 이 돈 빼가지고 마땅하게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을돌이는 우리 이 지역에서는 요 정도 보증금이 요 정도에 없으면 다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엄청 탄력적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럼 볼게요. 임대인은 봤을 때 갑돌이는 만만하게 보일까요? 만만하게 보이겠죠. 당연히 저 자식이 우리 집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임대인은 갑돌이한테 막 야, 너는 집 앞에 왜 쓰레기 이틀 동안 놔뒀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쫓아낸다. 막 이렇게 너 세수는 하고 다니느냐? 막 이렇게 해도 얘 찍소리 해보대. 찍소리 못하죠. 왜? 갈 데가 없으니까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면 비탄력적이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반면에 임대인이 갑돌이한테는 막대해도 괜찮아요. 근데 을돌이 보세요. 나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월 400씩 안겨주고 있는 슈퍼 임차인 을돌이한테 갑돌이가 너 왜 쓰레기 너 세수하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 인사 똑바로 안 해 이런 소리 하면 돼 안 돼? 그럼 누가 찍소리 못해? 얘가 찍소리 못하는 거 이제. 왜냐? 얘가 만약에 을돌이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을돌이가 어처구니 없네. 보증금 빼줘 나갈 테니까.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면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볼게요.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시작. 탄력적이면. 그러면 임대인에게 세금을 재산세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 이제 조세 전가란 말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떠미는 거. 우리 사실은 보면 이렇게 서울의 어떤 지역에 정부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종부세를 과세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동네 임대료가 올라버려. 왜냐? 집주인의 임대인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이 세금을 자기가 온전하게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올리면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떠미는 걸 전가라고 그래. 그럼 어디 보자. 임대인은 만약에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100만 원이. 그러면 이 100만 원의 세금 중에 임차인한테 임대인은 얼마를 전가시키고 싶었을까요? 여기는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서 큰일이다. 다 전가시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 봐가면서 전가시켜야 돼. 자, 임대인은 갑돌이는 만만해 무서워. 그럼 세금을 많이 전가시키겠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작다? 크다. 반면에 위한테는 세금을 많이 전가시키면 이 슈퍼 임차인 을돌이 건드리면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위한테는 세금을 많이 전가시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작다? 작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요. 막 이거 그린 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뭐 요거 막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싫어해. 시험은 있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고 말로 나와, 말로. 그러니까 공부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탄력격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시작.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맨날 시험에 나오면 물어보고자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네. 자, 다음 저 밑에 부분에 5번 부동산 투자이론이 나오는데 우리 학계론 단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이 앞전 9문제 나왔거든요. 최소 6문제인데 6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최소 7개, 8개, 9개, 8개 정도가 보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난이도를 조절할 때 계산 문제를 섞어서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 문제.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꼭 나와요. 몇 개씩. 근데 그 부분 우리가 좀 나중에 신경 써서 잡으면 되고 계산 문제 빼고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우리 학원 홈페이지도 그렇고 나중에 여기 보면 메뉴에 목차 메뉴에 보니까 박덕현의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카페가 있죠. 아니 이름 그 검정 거 옆에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알려줄 건데 그 카페거든요. 거기다 이제 필요한 자료도 올려놓고 할 텐데 거기다 이제 앞전 시험 봤던 거 해설 강의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뭐 지금이야 이제 봐도 잘 몰라. 근데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한번 그거 보면 너무 쉬운데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투자 이론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렵죠. 뭐 이제 일부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꼬아서 내니까 어려워. 근데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물어보면 다 기출 문제에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투자란 용어는 아시죠? 예. 투자. 투기란 용어도 들어보셨나요? 투자와 투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내가 땅 사서 돈 벌면 투자한 거고 옆에 놈이 땅 사서 돈 벌면 투기한 거고 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투자는 투자자란 사람이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이제 나중에는 이 용어를 잡냐 못 잡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헷갈리느냐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느냐 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론은 투자한다면이에요. 투자를 했을까요? 아직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후적 개념일까? 사전적 개념일까? 그래요.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지금 부동산을 사버렸다가 아니고 지금 부동산을 산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계속 풀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현재 이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산다면 그리고 운영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3년 후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어디 운영을 통해서 매년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대. 처분하면 12억 원이 들어올 수 있대. 자, 스톱. 자, 이걸 투자의 3단계라고 그래요. 일단 그냥 읽어볼게요. 자, 투자의 3단계는 뭐다? 취득과 운영과 처분인데 취득 앞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거든요. 10억 원 앞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시죠? 자, 취득 앞에는 마이너스 붙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붙어요. 자, 아무것도 안 붙으면 당연히 플러스죠. 그렇죠? 마이너스 붙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부동산 사면 돈이 지출이 되죠. 그러니까 투자한다면 취득한다면 하면 돈이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나가니까. 이 돈 나가면 이 돈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사가지고 3년 동안 임대 사업을 하다가 3년 후에 처분하겠대. 자, 그러면 임대 수입을 함에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수익이 1억 원이죠. 이 1억 원의 수익은 몇 번 발생할까요? 몇 번 그러니까? 3번.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어디? 요건 몇 번 발생할까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이런 것만 나오면 이제 막 머리 아프다 하는 거야. 근데 차분하게 보면 그거 아니야. 0년 차,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있어요. 자, 0년 후가 언제일까요? 그렇지. 현재를 갖다 0년이라고 써줍니다. 그럼 어디? 지금 이걸 갖다 숫자로 옮겨 적어볼 거야. 자, 현재 10억 주고 산다면 매년 3년 동안 1억이 발생하고 3년 차 말 마지막 기간에
처분하면 11억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자, 여기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현재 10억 주고 샀으니까 그냥 10억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0억. 자, 여기는 1억. 여기는 그렇지. 여기는 그렇지. 12억입니다. 12억. 12억. 항상 이런 표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맨 마지막 연도차에는 금액이 커져요. 왜냐면 맨 마지막 연도차 이 3년차는 소득이 두 가지가 들어오죠. 1억, 1억, 1억에 3년차 말에 처분하면 11억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마지막 연도차에 이렇게 금액이 커져요. 이 금액을 찢어낼 수 있냐 없냐 이거야. 사실 별것도 아니야 이게. 이거 찢어내는 거죠. 어떻게 찢어내면 돼요? 1억하고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요것만 찢어내면 돼. 이걸 우리가 이제 학생들은 통상 난이도 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뭐든지 난이도 상이라고 하고 싶으니까 뭐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이제 있잖아요. 이런 표가 나오죠. 0년차 때는 반드시 뭐가 붙는다? 돈 나가니까. 그리고 똑같은 금액이 이어지다가 막판에는 커져. 그 이유는 막판에는 소득의 종류가 두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1억에다가 나머지가 11억이다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위기 좋으니까 실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숫자를 써볼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분위기 좋으니까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 일단 해볼게요.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1,000만 원. 예.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요거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죠. 예. 자, 몇 년 운영하고 있죠? 몇 년 운영하고 있어요? 3년 그래요. 요거 이렇게 됐죠. 자, 이게 갑자기 커졌죠. 왜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연도 차에는 소득이 두 가지가 들어오니까 커진다고 그랬죠. 자, 찢어봐요. 또 그렇지. 이렇게. 요것만 잡아내면 돼요. 이게. 예. 그래서 항상 마지막 연도 차에는 금액이 커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한다. 그것만 찢어낼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나중에 풀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농담처럼 투기하고 투자가 뭐냐 농담했는데 이제 우리 시험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본다면 투기든 투자든 취득의 과정은 있을까요? 맞겠죠. 처분도 있을까요? 맞아요. 둘 다 취득과 처분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운영의 과정이 있으면 뭐라고 하고? 투자라고 하고. 우리 투기는 양도 차익을 노리고 단타 매매도 하고 또 불법이지만 미등기 전매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야 3억이 팔아. 오케이 해가지고 대신에 도장이랑 다 받아놓는 거죠. 그래놓고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앞으로 등기 안 때리고 3억 5천에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둘이 매매가 되게끔 하는 그런 불법도 하기도 하잖아요. 많이 해요. 예. 안 걸리면 합법이에요. 안 걸리면. 예. 아무튼 그래서 취득도 있고 처분도 있는 건 둘이 똑같은데 정상적인 운영의 과정이 있으면 투자라고 하고 정상적인 운영의 과정이 없거나 또는 극히 짧으면 뭐라고 한다? 투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네. 다음 이제 이 투자 이론 같은 경우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위험과 수익이라는 게 나와요. 위험과 수익. 위험과 수익.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용어 많이 나올 거예요. 반비례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우리 시험에도 그렇고 비례 반비례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 그러면 비례 반비례라는 것은 두 변수가 있는데 한쪽이 커지면 너것도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고 같이 움직여 주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비례. 근데 한쪽은 커지는데 다른 쪽은 작아진다.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써먹을 용어가 이 용어인데 어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비례라고 해주세요. 네. 위험이 큰 일을 시키면 일당 보상 수익도 많이 줘야 됩니까? 맞죠? 네. 위험이 작으면 보상 수익도 작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마다 바라보는 투자자의 어떤 스타일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위험 혐오형 투자자도 있고 위험 선호형 투자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이 사람 있잖아요. 항상 투자는 위험과 수익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뭐가 너무 싫대? 위험이 너무 싫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돈을 벌고 싶다만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래서 위험이 작으면 수익이 좀 적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게 위험 혐오형이고요. 위험 선호형은 위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해요. 위험을 좋아하는 놈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먼저 보냐면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위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투자자는 수익은 다 좋아해요. 그죠? 위험만 좋아하는 투자자는 존재해 안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다 위험은 싫고 수익은 좋지만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기 때문에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가자 이런 스타일이 있고 더 먹을 수 있으면 위험 부담도 하겠다 이런 스타일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디 이 둘 중에 인생 한 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위험 선호형이죠. 그렇죠? 얘는 한 방을 위해서는 기꺼이 위험 부담하겠다 이거고 인생은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된다. 누굴까? 혐오형이겠죠.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요즘은 은근히 나와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야. 여기는 이제 표준 편차 위험 어디 A는 기대 수익률이 8%고 위험이 1%래요. 근데 B는 기대 수익률이 12%고 위험이 1.5%래요. 그러면 어디 B는 A에 비해서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죠. 그렇죠? A는 B에 비해서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딱 나오면 무조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위험 혐오적이냐 선호적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둘 중에 누가 B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응? 그렇지. 좀 나는 수익이 크다면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얘가 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반면에 위험 혐오적인 상대적인 위험으로 봤을 때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는 덜 먹고 안전하게 하자. A를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위험과 수익과 관계 이렇게. 다음 이제 포트폴리오란 말이 있어요. 분산 투자. 이것도 이제 거의 매번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분산 투자란 말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 그래서 이것도 개념만 우리 한번 잡아보면 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는 것은 자 투자자란 사람이 자기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돈을 불리겠대. 근데 뭔가 좀 안전하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투자자는 자기의 목표는 이거예요. 나는 이 돈을 운용해서 내 목표 수익률은 10%다. 10%. 근데 만약에 A라는 투자대안 하나에다만 투자해버린다면 내가 원했던 수익률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잘못되면 확 줄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위험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A, B, C, D 여러 개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자기가 원했던 수익률 10%를 기준으로 A는 3을 까먹었네. B는 2를 더 벌었네. C는 2를 더 벌었네. D는 2를 까먹었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기가 원했던 목표 수익률 10%를 기준으로 편차가 커요, 작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완벽하게 만든 거고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 여러 투자 대안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투자자가 당초 원했던 목표 수익률에서 편차가 적어지게끔 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거 딱 개념 하나만 잡으면 되거든요. 어떤 놈이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어떤 놈이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볼게요. 갑돌이는 현대 자동차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자동차 있나? 뭐 가서 쉐보레? GM. GM 자동차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하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갑돌이는 지금 분산 투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왜 하고 있냐면요. 현대 자동차하고 기아 자동차하고 GM하고는요. 주가 변동률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배당 수익도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회사니까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자동차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얘도 수익률 줄고 얘도 줄고 같이 줄어. 근데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다 수익률이 작아져요. 유가가 하락한다? 그럼 자동차 잘 팔리겠죠? 그러면 얘도 수익률이 커지고 같이 커지는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 그럼 얘는 이렇게 투자하면 분산 투자를 하긴 했지만 분산 투자 효과는 크진 않을 거예요. 왜? 너무 동일한 업종이라 수익률이 너무 유사하게 움직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을돌이는 현대 자동차에 투자하고 삼천리 뭐 하는 거예요? 자전거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면 얘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현재 자동차 안 팔리면 자전거는 더 팔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누가 더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을돌이. 이런 감만 잡으시면 돼요. 예. 근데 시험에는 이제 나중에 상관계수란 용어로 바뀌어서 나와요. 얘는 수익률의 변동이 너무 유사하다. 서로 상관성이 높다. 상관계수가 높다. 그러니까 안 좋다. 얘는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니까 상관성이 낮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에는 상관계수가 낮은 투자 대안들끼리 분산 투자할 경우 분산 투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네, 다음. 이제 기타 나머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쭉 이제 가면서 배울 거고요. 큰 6번 보니까 이제 부동산 금융이 있어요. 부동산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계산 문제는 매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와주는데 이렇게 앞전 같은 경우는 둘 다 시험에 나왔던 유형인데 하나는 일부러 막 틀리게끔 하려고 꽈놓은 거니까 뭐 그런 거 틀리면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교시 때 이거 우리 합격만 하면 되는 거야. 합격만 다 잘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5월 달 정도에 울면서 공부 포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잘하고 싶은 거야. 나는 성격이 원래 꼼꼼해가지고 모르면 못 넘어가겠다. 이런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끝까지 가면 합격하는데요. 끝까지 못 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이 공부는 아까 제가 사자성어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어? 접이 인편. 조금 비굴해지면 인생이 편하다니까. 그래가지고 다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딱 해봤다가 이상할 것 같다 그러면 패스하고 넘어가 버리면 돼. 뭐 나머지 문제 가지고 학교하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부동산 금융 뭐 일단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금융은 일단 뭐 다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예, 특별한 게 사이드로 빠져나오는 게 그냥 어렵진 않은데 기본서에 없는 걸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내주는 거 외에는 다 그냥 기출 문제가 나와주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택 수요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렇죠. 네.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택 공급은 증가하냐 감소하냐? 들어놓고 또 못 들은 척하고 있어. 자,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택 수요는 감소하죠? 주택 공급은요? 왜냐하면 집 짓는 건설사도 100% 자기 돈만 가지고 집을 짓지 않아요. 은행에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대출을 끼고 집 짓는 거거든요. 근데 건축대부라고 해 그냥. 그러면 건축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익성이 감소하죠.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키겠어, 감소시키겠어요?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택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가장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요거고, 그다음 우리 이것도 볼게요. 고정금리랑 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랑 금리도 있어요. 그러면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한 번 금리가 결정되면 끝까지 계속 금리가 바뀌지 않는 것을 고정금리라고 하고,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 변동을 시킬 수 있는 게 변동금리예요. 이 중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입자죠. 그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 파트는 철저하게 거의 대부분 요거 중심이에요. 은행 중심. 그러면 어디? 고정금리는 한 번 금리가 결정됐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입자가 집 사기 위해서 3억 원을 빌리는데 10년 만기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대출 약정 금리가 5%야.
약정한 금리가. 그러면 10년 만기가 될 때까지는 금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시장 금리가 10%로 높아질 수도 있나요? 시장 금리가 10%로 높아질 수 있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몇 년 전에도 이제 대출 금리가 좀 높아진 적도 있었고 이제 벌써 한 20년 지났는데 20년 됐는데 IMF 때 우리 그 이자율이 20 몇 퍼센트가 됐어요 그때. 근데 왜 그랬냐면 IMF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구제금융 돈 주면서 이제 확답을 요구한 거죠. 이 돈을 줄 테니까 대신에 너네들 예금 이자를 20 몇 퍼센트를 최소 잡아줘라. 그래야지 이제 외국도 자본도 막 들어가지고 이자 수익 얻기 위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더 비쌌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무튼 시장 금리가 높아진 거야. 그러면 약정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은행은 이 사람한테 야 시장 금리 올랐으니까 더 내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결국은 고정금리 대출 때는 약정했던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은행은 그 부분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굉장히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근데 변동금리는 우리 통상 몇 개월마다 변동시키나요? 3개월마다. 괜찮아.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괜찮아. 변동이란 말이 중요해. 변동이. 아무튼 근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고 그 CD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금리는 3개월이고 코픽스라는 게 있어요. 걔는 6 내지 12개월 단위로 변동시키는 건데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변동금리는 금리 변동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은행이 이렇게 빌려줬는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금리 변동을 시켜서 그 차익을 갖다가 차입자에게 전가를 시킬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은행은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금리 대출을 선호하느냐?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시험에 수도 없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무슨 금리 사랑한다? 변동금리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됩니다. 이렇게.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부동산 금융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유동화라는 것도 용어를 한번 배울 거예요. 유동화. 예. 그리고 리치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여기서는 뭐 유동화에 대한 개념만 한번 살짝 볼까요? 유동화. 어디 한번 써볼까? 유동성. 옛날 경제학자들이 경제 이론을 정립하면서 맨 처음에 물건과 가격, 돈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 용어는 우리 경제학 이론하고 맞지 않는 용어다. 왜?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리더가 되려면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어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화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화폐.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봐도 요 용어도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돈을 뭐라고 용어를 붙이면 사람들이 모를까 하다가 유동성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앞으로 돈은 유동성이야. 그래서 경제학 책 보면요. 돈이란 용어 안 나오고 유동성이란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동성은 뭐다? 돈. 돈을 유동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돈을 유동성. 오늘 좋은 거 배웠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어디 유동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이제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 근데 일단 우리 용어를 보니까 유동화는 막 이렇게 뭔가 이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용어 개념 아닐까요? 그렇죠? 예. 자, 그 영어 좀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써도 되나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예. 이게 뭐예요? 안 해? 이거는 잘하시는군요. 예. 뛰어가는 거 은행으로. 그러면 자 A은행이 예금 가입자들이 예금을 했어요. 예금했어. 그러면 예금 가입자로부터 수신받은 이 돈을 가지고 은행은 뭘 시켜야 되냐면 예대마진을 발생시켜야 돼요. 뭐를? 예대마진. 이 용어 다 아시죠? 그래요. 이 용어를 모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그게 그건지 몰라서 그렇지. 예, 뭐냐면 예금 가입자가 예금을 해요. 그러면 예금 가입자에 대해서 예금 이자를 3%를 만약 줘야 된다. 그러면 은행이 이 돈 가지고 돈 장사를 해서 줘야 돼. 근데 은행도 마진을 2%를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통해서 최소한 몇 퍼센트를 받아내야 돼요? 5%를 받아내야지 대출 5% 받아가지고 예금 금리 3% 주고 마진은 2%를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예대 마진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은행에서 다 똑같죠, 당연히. 똑같은 조건이라면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하고 당연히 누가 더 높아야 되겠어요? 대출 금리가 높아야지 요거 가지고 예금 주고 나머지 마진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은행은 예대 마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까는 거죠, 이렇게 대출을. 그런데 이 은행에서 막 대출을 깔았는데 갑자기 TV에 나온 거예요. 갑돌이가 보니까 밥 먹다가 TV에 자기가 예금 가입한 저축은행이 나온 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저 은행 뜨나 잘 되네 했는데 갑자기 뭐 임원이 술 얻어먹고 뭐 대출을 어떻게 깔아가지고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막 이 소리 나와요. 은행은 아니 그런 소리 나오면 갑돌이는 밥 먹다가 갑자기 이러다가 은행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숟가락 어떻게 해야 돼? 놓으면 안 돼. 던져야죠. 던지고 그 반동으로 확 일어나가지고 은행에 서서히 워크 걸어가면 돼, 안 돼? 은행 돈 찾으러 걸어가는 동안에 다른 놈들이 다 찾으러 와보면 어떻게 해? 그럼 못 찾죠. 그러니까 은행이 어떻게 해야 돼? 뛰어가야 돼. 그래서 빨리 내 돈 찾으려고 가는 거죠. 근데 갑돌이만 TV를 보는 게 아니고 을돌이, 병돌이 다른 사람도 동시에 같이 은행에 돈 찾으러 와버리죠. 그럼 은행은 100억을 수신받았으면 이제 예금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야, 이 돈 가지고 대출 장사를 하긴 하는데 예금 가입자가 돈 찾으러 오면 바로 돈을 줘야 되니까 일정 부분은 대출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동시에 돈 찾으러 와버려. 그러면 예금 지급을 못 하죠. 그래가지고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위험이다?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제 유동화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은행이 있어요. 근데 예금 가입자들이 은행에 예금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은행에서 1,000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돈 가지고 이제 대출 장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담보 대출 해주는데 어떤 놈한테는 1억 빌려주고 어떤 놈한테는 4억 빌려주고 어떤 놈한테는 5천만 원 빌려주고 이렇게 대출을 깔아. 근데 은행이 그냥 대출만 해주는 건 아니죠. 당연히 담보를 잡고 빌려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차입자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저당 있죠. 근저당을 설정받고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러면 은행이 차입자로부터 근저당을 설정받고 담보를 잡고 5% 이자율로 대출을 깔았어요. 그래서 계속 원리금 받고 있어. 근데 은행이 여유 자금이 사라질 수 있죠. 돈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러면 장기 대출이나 부실 채권 등으로 인해서 은행이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파산해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그러니까 이렇게 은행이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 있죠. 사실 은행 있잖아요. 돈이 무한정 많으면 그냥 저당권 딱 안정적인 저당권 잡고 장기적으로 원리금 계속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한 50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200개, 그 일부를 가지고 투자자에게 이 저당권 자체를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에. 그러면 최초 차입자가 갚는 돈이 흘러 원리금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투자자한테 들어가겠죠. 그러면 투자자의 돈이 다시 은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은행은 돈이 부족했을 때 저당권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죠. 다시 돈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이 돈 가지고 또 다시 대출을 까는 거예요. 대출을. 그래가지고 돈이 부족하면 아까처럼 저당권의 일부를 또 매각해서 현금화 시키고 이게 유동화야. 근데 이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특징을 물어봐요. 그러면 유동화를 하면 은행에 유동성이 현금이라고 그랬죠. 현금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는 것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랬죠. 시험은 증가 감소 가지고 오답을 줍니다. 증가 감소 가지고. 그럼 어디? 유동화를 시키면 은행의 유동성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자, 돈이 없으면 저당권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유동성이 증가해 감소해?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잖아요.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돈줄을 묶여서 파산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뭐 어떻게 되겠어?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요게 이제 여기 핵심이에요.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유동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7번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이렇게 적게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정상 비정상적으로 공부해도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아주 이제 수월하게 출제가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고 그다음에 8번 보니까 부동산 감정 평가론이 있는데 6문제가 나와요. 근데 한 문제 정도는 다른 문제를 끼고 들어가면서 7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 평가가 뭐냐면 자 볼까요? 이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좀 이따 우리 개별성이란 말 잠깐 들어볼 거예요. 개별성. 자, 담배가 있어. 담배는 4,500원이에요. 담배는 똑같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딱 그냥 4,5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배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완벽하게 똑같은 부동산이 없어요. 위치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규모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딱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애매모호해. 잘 몰라.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을 감정평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돼요. 감정평가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3교시 때 좀 이따 책을 보면 우리 부동산 학계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감정평가. 제가 아까 그랬죠. 뭐 수요 공급, 경기 변동 이렇게 여러 테마가 있어요. 근데 여러 테마가 있는데 어떤 테마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쉬운 문제만 나온 테마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어려운데 절대로 그 영역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것은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 한두 문제 정도 어렵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어디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렇죠? 그거 용어만 살짝 좀 듣고 한번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어디 이 부동산이 있어요. 이 토지 건물 이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외부 효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외부 효과. 아주 우리 시험에 이것도 거의 10번에 9번 이상 나오니까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은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외부 효과인데 어디? 자동차 있죠. 자동차. 자, 1억짜리 자동차를 방금 샀어요. 근데 자동차를 사가지고 쾌적한 쪽 호수공원 옆에 주차를 했어. 그랬다가 오후에는 쓰레기 매립장 옆에다 주차를 했어. 그럼 1억짜리 자동차 가격이 호수공원 옆에 주차했을 때하고 쓰레기 매립장 옆에 주차했을 때하고 어떨 때 가격이 더 쌀까요? 그런 쓰레기 같은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쓰레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동차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그 물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외부 환경은 자동차 가치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답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부동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토지 한 평짜리하고 토지 10만 평짜리하고 누가 더 비쌀까요? 몰라요. 자, 지리산 저기 어디 꼴짝이 10만 평 하는데 뭐 200만 원? 한 500만 원 써줍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사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재산세만 나가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임야인데요. 이 사는 거야. 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절대 개발 허가 안 내주죠. 예, 안 내줍니다. 근데 불을 지르는 거야. 아니지 노숙자 시켜서 불을 지르는 거야. 이렇게 불이 났죠. 걸리면 이제 깜빵 가는 거예요. 걸리면 안 걸렸을 때 불 질러.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화재의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고의로 불 질렀다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불 질러.
그러면 지자체에서 대체 조림비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 돼. 근데 지자체가 그 돈이 없으면 그럴 경우에는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나 건물 지을 테니까 건축가가 내주세요. 형질 변경할게요. 하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켰다 하지 말고 뭐 이제 아무튼 나도 들은 소리예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한번 모험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인생 역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뭐 예전에 우리 그 강원도 이렇게 고성이라든지 동해안 끼고 있는 바닷가 불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불이 날 게 아닌데 꺼지면 또 나고 꺼지면 또 나고 경관이 좋은 데 있죠. 근데 말 들어보니까 다 개발됐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다 뭐 공부도 안 되고 뭐 재테크도 안 되고 그러면 한번 뭐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뭐 좋지 않은가. 근데 걸리면 바로 깜빵 가는 거예요. 걸리면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태원의 여기 상업지 같은 경우는 3억 7천인가 그런다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슨 말하고 싶냐면 부동산의 가치는 물론 같은 동네라면 당연히 규모가 작은 것보다 큰 게 비싸겠지만 지역 위치가 다르면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변 지역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이다? 지역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역 분석은 우리 시험에 자 감정 평가는 매년 6문제 아니면 7문제가 나와요. 근데 지역 분석은 우리 시험에 중요할 것 같아, 안 중요할 것 같아? 자, 다시요. 딱 이렇게 하면 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뭐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감정 평가를 배운다니까.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그 부분 배울 거예요. 그 부분.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저게 평수가 크냐 작냐 물론 그것도 가격에 영향을 주긴 줘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죠? 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 지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지역 분석이죠. 마지막 기회야. 지역 분석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를 분석을 해야지만이 이 부동산의 값을 알아볼 수 있다. 그게 바로 지역 분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학계의 목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됐어요. 암기 아닙니다. 암기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과목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민법이라든지 이런 과목은 목차를 암기를 해주면 나중에 좀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 계속 많을 거예요. 다른 법 과목들은 이렇게. 근데 학계로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탁탁 끊어집니다. 끊어져. 그러니까 목차를 굳이 이제 글쎄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차를 암기하는 게 기본이다. 당연히 기본이지.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머리가 안 따라줘. 이거 말고도 암기할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 역량은 한정적인데 자꾸 뭐하라고 암기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당연히 암기하면 좋지. 근데 암기 안 된다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달락달락 끊기는 거의 대부분 끊겨요. 그러니까 굳이 목차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되 대신에 민법이라든지 다른 과목 같은 경우 선생님이 목차 암기해야 된다. 그건 맞는 소리일 수 있어. 왜? 다른 과목은 쭉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학계로는 이렇다라고 했고요. 이제 책을 잠깐 펴볼게요. 책. 야, 책 보니까 떨리네. 24페이지 펴놓고 잠깐 휴식했다 할게요. 네.